우리 시각 오늘 밤 10시부터 미국 뉴욕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고위급 회담을 시작합니다. 우리 시각 내일 새벽 3시쯤 회담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뉴욕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철통 경호 속에 국빈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계류장에서 숙소까지 김 부위원장을 의전했고 만찬장과 회담장도 숙소에서 가까운 안전한 곳으로 잡았습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지역에 신설된 철길의 개통식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내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철도 연결과 현대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 이걸 염두에 둔 보도란 분석입니다. 경찰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등 7개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총수일가 가운데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수도권에서, 한국당 지도부는 부산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17개 광역단체 선거 지역구 가운데 오차 범위 안에서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제주도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종합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선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다음 달 11일에 회의를 하고 수사 촉구 결의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삼국시대 조성된 고분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깎아버려서 곳곳이 훼손됐고 이렇게 삼국시대 토기도 흙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당신의 이야기가 월드컵을 더 즐겁게 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뉴욕에서는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실질적인 넘버 2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본격적인 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뒤에 현지 시각 오전 9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회담 자리에서는 북한이 핵 폐기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큰 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 뉴욕 담판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회담 결과에 따라서 이른바 싱가포르 합의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 미리 가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뉴욕 맨하튼 38번가에 있는 주 유엔 미국 차석 대사의 관저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담 장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미국 주요 지상파 취재진들도 현재 회담 취재를 위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과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안 등에 대해 마지막 사전 조율을 시도합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적인 일정과 경호 문제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시작되고 그 결과는 오후 2시 15분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3시 15분입니다. 반나절 만에 회담 내용을 공개한다는 건 이미 큰 틀에서 대략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는 의미라고 주요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회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만찬 회동을 한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는 관측입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은 하루 전날 90분간 주 유엔 미국 차석 대사의 관저에서 이미 만찬을 가졌습니다. 앤드루 김 CIA 코리아 센터장과 김 부위원장의 통역 총 4명이 함께한 자리입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본 회의를 앞두고 탐색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례적으로 회담이 끝난 후 2시간 만에 트위터에 만찬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김 부위원장과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만찬에 앞서 건배하는 모습 등입니다. 또 김 부위원장과 오늘 밤 뉴욕에서 훌륭한 실무 만찬을 가졌다고도 썼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만찬 사진 다수를 별도로 공개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회담 개최를 위한 마쿠 협상이 진전을 이뤘고 드디어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판문점 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세세한 의제를 조율하는 자리라면 김영철 폼페이오 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 즉 정상 합의문에 담길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조건과 방식을 2인자들이 사전에 결정짓는 자리입니다. 보도에 든 대로 그 결과는 우리가 잠든 사이인 한국 시각 내일 새벽 3시 15분에 발표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이미 큰 틀은 다 짜여진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정효식 특파원, 결국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CVID를 북한이 수용할 것인가, 동시에 북한의 체제 안전을 미국이 어떻게 완전하게 보장할 것인가로 좁혀질 텐데 어제 만찬부터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90분 만찬이 끝난 이후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해 큰 틀에선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야기가 외교 소식통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국무부는 오늘 회담을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눠 마라톤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만찬 이후엔 이런 일정을 오전에 한 차례 3시간 회담을 하고 오후 2시 15분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을 갖고 왔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예, 오후에 기자회견을 봐야 되겠지만 물론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 됩니다만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CVID 요구를 북한이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까요? 어제 만찬 직후 국무부 고위 관리는 브리핑에서 국무장관과 대통령은 우리가 CVID를 추구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김영철 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대리인이자 가장 중요한 참모로서 각자 회담 성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12 정상회담 합의문에 올려질 뉴욕 담판의 결과물을 놓고 두 정상의 대리인이 최종 조율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회담에서 지금까지 이견이 컸던 비핵화의 속도, 북한의 체제 보장, 경제적 보상 방식, 이런 데서 입장차를 좁힐 수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뉴욕 회담에선 판문점 실무 협상을 토대로 6.12 정상회담 합의문의 조건을 맞춰볼 겁니다. 북한은 CVID, 그중에서도 기존 핵무기의 빠른 폐기에 합의할 수 있을지와 미국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신속하게 북한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국무부 고위 관리는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에 그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안전보장과 그를 뛰어넘는 경제적 대번영을 도울 것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과 약속이 뒤따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영구적 체제 보장을 위한 평화조약과 IMF, 세계은행 등을 통한 구체적인 경제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 CNN 방송은 CIA는 미국이 지원하는 경제 발전이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 지도자들의 충성심을 유지하는 데 끼치는 효과까지 분석해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싱가포르에 하루 이상 있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을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김 부위원장이 회담 뒤 워싱턴으로 이동해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특히 1일 오후 2시 30분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과 면담 일정이 잡혀져 있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12 싱가포르 회담 개최를 확정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샌더스 대변인은 우리는 6월 12일 회담을 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뉴욕 회담 직후 김 부위원장이 바로 귀국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회담 당일 오후 4시 50분 중국 국제항공편에 김영철 이름의 예약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예, 내일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은. 알겠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이었습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계류장에서 캐딜락 차량으로 호텔로 직행.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렇게 최고 국빈 대우를 받으면서 뉴욕을 통해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각별히 예우를 하는 모습은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만찬장과 회담장도 김 위원장 숙소에서 걸어서 가능한 장소로 잡았습니다. 심재우 뉴욕 특파원입니다. 공항 계류장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중국 국제항공을 타고 베이징을 출발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유엔의 외교 소식통은 계류장에서 직접 에스코트하는 것은 통상 국가 원수급에 제공되는 의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공한 차량들의 호의를 받으며 도착한 맨해튼의 숙소도 철통 경호가 지원됐습니다. 캐딜락이 숙소 앞에 멈춰서고 주변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야 경호원 20여 명이 차 문을 열어줍니다. 김 부위원장은 빠르게 숙소로 들어갑니다. 숙소는 유엔 본부와 북한 대표부가 걸어서 5분 거리인 유엔존입니다. 평양과도 원활히 소통이 가능합니다. 만찬장은 숙소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미국 대표부 차석대사의 관저입니다. 시내 호텔 대신 미국이 안전과 보안을 담보하는 곳으로 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 일행은 호텔의 여장을 푼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만찬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만찬이 진행된 미국 차석대사의 관저 앞입니다. 역사적인 세기의 담판이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뉴욕에서 JTBC 심정우입니다. 이렇게 북미 고위급 접촉까지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정상회담의 핵심인 의제도 사실상 절충 단계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를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이 절충의 첫 단계는 일단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을 제거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북미 관계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제거는 확실히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로드맵의 초기 조치로 북한이 먼저 ICBM 목록과 보관 장소를 제시한 뒤 이를 해체하는 구상을 제시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북한 ICBM은 미국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도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빠르게 절충이 이뤄졌으리란 분석입니다. 문제는 ICBM 해체에 이어질 핵탄두 반출입니다. 핵탄두 중 시범적으로 몇 기를 빼내오는 걸로 반출을 시작할 가능성이 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빠른 기간을 시한으로 제시한 게 관건입니다. 초단기 비핵화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은 정상회담이 가까워질수록 강해질 전망인데 미국 내에서는 3개월 내 핵탄두 반출 완료 카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각 실무협상팀은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가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화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일단 순항하면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죠.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펜스 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파인 폼페이오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북미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고 볼턴과 펜스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And I think we've seen a tremendous amount of progress over the past few days alone. 북미 간 실무 협상 과정은 겉으로는 북한과 미국의 신경전이지만 더 중요한 싸움은 워싱턴의 강경파와 협상파의 대결 과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달 초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서 북미 협의를 마치고 돌아가자마자 대표적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과 펜스 부통령은 강경 발언으로 판을 흔들었습니다. This will only end like the Libyan model ended if Kim Jong-un doesn't make a deal. 볼턴 보좌관은 리비아식 핵폐기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큰 의견 충돌도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전략적으로 강경파들의 역할을 축소시켰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모델이다라고 허커비 대변인이 얘기한 다음부터 리비아 모델을 얘기했던 볼튼과 또 강경파 펜스 부통령은 약간 전면에서 물러나 있는. 북한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미국 측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당분간 볼턴과 펜스는 수면 아래에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또 하나의 관심사는 이 자리에서 과연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 준비에 나선 가운데 백악관도 남북미 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미국 측 반응은 처음 나온 것입니다. 고석승 기자. 백악관은 남북미 회담 개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동맹국들과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백악관이 남북미 회담과 관련해 구체적 입장을 내놓은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연동돼 있다며 홍보해오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모두 조건을 달았지만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입니다. 청와대는 이미 사전 준비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 시간 내일 새벽에 열리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 남북미 정상회담 여부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싱가포르. 이곳은 차분하면서 치밀하게 다음 달 열릴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중에도 거리의 꽃밭을 정비하고 배를 타고 강가에 떠다니는 쓰레기와 나뭇가지를 건져내는 모습도 보입니다. I think Singapore and those people in the hotel and the government of Singapore has put in a lot of effort to prepare for this meeting to happen, and hope that this meeting will take place. 북미 정상이 만날 장소는 물밑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급부상한 후보지는 미국 협상팀이 머물고 있는 센토사 섬입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다리가 센토사 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섬에는 다른 선착장도 없기 때문에 이 다리만 막으면 쉽게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북미 협상팀은 어제 이곳에서 골프 차량을 타고 만나 의전과 경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섬 전체가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리조트여서 조용히 회담할 곳이 많습니다. 잘 가꿔진 나무들 사이사이 최고급 숙소들이 있고 두 정상이 함께 걸을 수 있는 작은 오솔길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현지 언론은 샹그릴라 호텔 얘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미국 협상팀이 어제 오후 샹그릴라 호텔을 돌아보고 갔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엔 대통령궁, 어제는 센토사 섬, 오늘은 샹그릴라 호텔. 정상회담 장소로 수많은 곳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바로 이 사람, 김창선 서기실장이 머물고 있는 이곳 플러턴 호텔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취재진이 진을 치고 주변 경비도 강화됐습니다. 최근 들어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현지에서 부쩍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남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센토사 섬과 샹그릴라 호텔은 물론 프레스 센터가 마련될 F1 핏 빌딩, 북미 협상단이 각각 머물고 있는 호텔들을 중심으로 도시 전체가 회담장이 될 거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JTBC 유선입니다. 뉴욕 판문점, 싱가포르 이렇게 한꺼번에 세 군데에서 북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미디어와 정부 당국 간의 숨바꼭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와 보안이 부딪히는 현장이죠. 강희연 기자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에 도착했지만 취재진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부위원장님! 할 수 있는 건 소리치는 것뿐입니다. 부위원장님! 이번 회담이 잘 진행될 거라 예상하십니까? 미국 기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언론 노출 기회를 최소화하려고 첫 만남 장소를 잡을 때 동선까지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집사 라인이 접촉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도 연일 보안 전쟁이 치러집니다. 북한 김창선 서기실장은 다른 통로를 이용해 취재진을 따돌립니다. 따라잡아도 질문을 던질 기회는 없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은 진입로라곤 하나밖에 없는 센토사 섬. 그 안에서도 경비가 삼엄한 미국 측 숙소에서 열립니다. 통일각 협상팀의 대표 성김 대사가 머무는 서울의 한 호텔 풍경도 같습니다. 대표 단차는 빠르게 카메라를 피합니다. 인터뷰 기회는 없습니다. 이들이 협상을 벌이는 곳이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인 만큼 통일대교 이후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안전쟁 속에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북미 실무진은 12일 정상회담이 성사돼야 그 성과를 드러내게 됩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한 차례 연기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내일 다시 열리죠.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 철도 사업이 논의될 전망인데 그래서인지 북한은 요 며칠 동안 강원도 원산 등에 새롭게 깐 철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노동신문은 1면과 2면을 할애해 강원도 원산에
고암에서 답촌 간 철도 개통식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주 방문했던 곳입니다. 물질 기술적 토대가 더욱 튼튼해지고 인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여행 조건을 보장해 줄 수 있게 됐다고.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현재의 낡은 철도 인프라에 대해 민망하다는 표현까지 썼을 정도로 북한에겐 절실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철도 관련 보도를 대대적으로 쏟아낸 게 북한의 개발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내일 회담엔 김정열 국토교통부 차관과 북측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동해선 연결이나 선로 현대화에 합의할 경우 북한이 공을 들여온 원산 갈마 해안지구와 금강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남북이 합의해도 철도 연결은 대북 제재와 관련돼 있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가 이 사업에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통일부가 세계평화재단 이사장 천담 스님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천담 스님은 금강산의 유명 사찰 유점사를 복원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평양 방문을 신청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처럼 국내 취재진의 방북을 허용한 적은 2차례 있었지만 순수한 민간 교류 차원의 방북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이 씨는 물론 조 회장과 2딸 모두 수사 대상인데 일가 중에 첫 번째로 구속 사례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검찰도 조양호 회장의 횡령 혐의 등과 관련해서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전방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서효정 기자. 경찰이 이명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모두 7개나 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또 상습폭행, 그리고 업무방해와 모욕을 포함해 혐의가 7개에 달합니다. 앞서 동영상으로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던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장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또 이 씨는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또 운전기사를 발로 차서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명희 씨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서 폭언을 하거나 손찌검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재벌 총수 부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씨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이게 역시 영장 신청의 근거가 될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명희 씨는 지난 28일과 어제 제 뒤로 보이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2번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들어갈 땐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기억이 안 난다면서 대부분의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건 관계자들과 말맞추기를 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예,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경우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네, 경찰은 큰 변수가 없으면 이대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민 씨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이명희 씨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합의서를 제출한 피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밤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예. 수사를 받는 것은 20분만이 아닙니다. 다른 일가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큰딸 조연아 씨의 경우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와 밀수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 씨가 불법으로 이렇게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라고 지시한 내용의 이메일이 공개가 되면서 어머니와 딸이 동시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물벼락 갑질 사건으로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돼서 검찰로 넘겨진 조현민 씨의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이 되더라도 이전 사례들을 비춰볼 때 벌금형만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오늘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200억 원 규모의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의혹을 가지고 관련된 회계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서효정 기자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귀포시는 한진그룹 산하 서귀포 칼 호텔이 국가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 중인 공유 수면에 대해서 방문객 통행을 막는 등 사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유 수면 사용 허가 시한은 오늘로 만료되며 시 측은 개방하지 않을 경우에 회수해서 재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지난 2007년에 개장한 제주 올레길 6코스는 쇠속가게에서 칼 호텔을 지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명령으로 외부인 출입이 막혔고 올레길 코스도 변경된 바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사법 불신과 재판 불복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담화에서 김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들은 뒤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수건 사업이던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법부가 청와대와의 협상을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파장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회의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하고 조사 자료 중 필요한 부분은 공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고발과 검찰 수사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으로 지목되면서 행정 업무를 넘어 정치 조직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는 법원 행정처 개혁도 약속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기관인 대법원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처를 분리하고 행정처의 외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앞에선 양승태 대법원을 규탄하고 문제가 된 재판의 재심과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사흘째 열렸습니다. JTBC 이재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담화문에서 밝혔지만 일선 판사들의 의견 역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판사들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각 법원에서 회의가 열리고 오는 11일에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촉구를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한민영 기자입니다. 헌정 유린이다. 최기상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입니다. 사법부가 상고법원 신설을 위해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겁니다.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19명은 다음 달 11일 회의를 열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촉구 등 의안 20여 개를 놓고 결의할 예정입니다. 수사 촉구에 대한 의견을 내려면 재판거래 정황이 담긴 410개 문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우선입니다. 판사들은 특별조사단이 열람만 허용한 이들 문건에 대해 공개를 촉구할지 여부를 놓고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투표를 벌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조사단 측에 문건 사본 등을 건네달라고 정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표 판사들 외에도 전국 판사들의 회의도 이어집니다. 당장 내일은 춘천지법과 강릉, 속초, 원주 지원 판사들이 모입니다. 또 다음 달 4일 서울중앙지법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전체 부장판사회의가 열리고 5일엔 수원지법에서 전체 판사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긴급 담화문까지 내놓은 것은 이번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담화로 불을 끌 수 있을지 이건 좀 미지수가 돼 있는 상태인데 법조팀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게 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 조치를 하는 건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말을 바꿔서 해석하면 대법원이 직접 고발에 나서는 건 이미 유죄 심증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셈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다만 김 대법원장은 실제 고발을 할지 여부에 대해선 사법발전위원회, 전국 법원장 간담회 그리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 등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조사단의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사법행정권 남용이 맞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도 정작 직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한 대목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예.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셀프 조사 또 셀프 면죄부를 하면서 조사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접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주저하면서 또다시 다른 기구에다 의견을 묻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모습이 이 조사단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의견을 묻겠다는 그 기구의 성격에도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살펴보면 사법발전위원회 이 위원장부터 대법관 출신인데다 그 위원들도 전현직 고위 판사 그리고 또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사실 맨 앞에 얘기한 대법원이 모든 법적 판단의 최종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고발하면 그게 바로 어떤 지시 사항이 돼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라고 얘기한 것도 일견 이해는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원 행정처는 지금 거의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거의 뒤엎는 식의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반 회사를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예.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주 업무인 재판 업무 외에도 예를 들어서 홍보, 인사, 연구 등의 각종 지원 업무가 필요합니다. 예. 이 업무를 맡아온 곳이 바로 그 법원 행정처인데요. 그런데 이 행정처가 그동안에 이 지원 업무라는 본문을 잊어버리고 대법원장의 최측근 또 엘리트 법관들을 중심으로 마치 대법원장의 친위 부대처럼 행동해왔다. 이런 내부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오늘 내놓은 개혁안을 보면 행정처 자체를 이제 물리적으로 아예 그 대법원 청사 밖으로 보내버리고 또 이 행정처 업무도 판사가 아닌 전문 인력에게 맡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왔고요. 예. 다만 이 행정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대책이어서 이행이 실제로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예, 6.13 지방선거 13일 동안의 공식선거 운동의 막이 오늘 올랐습니다. 서울, 경기 등 광역단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16년 동안 구청장을 이어온 서울 중랑구를 먼저 찾았습니다. 중랑구청장 더불어민주당이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부산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면서 이른바 부울경,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사수에 나섰습니다. 중앙정부까지 장악하면 이 나라는 일당 독재국가가 됩니다. 죄다 일본으로 해야 돼. 예, 그런데 광역단체 중에 역시 최대 접전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안지현 기자가 그 치열한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제주지사직을 놓고 오차범인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무소속 원희룡. 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오늘 나란히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문 후보의 출정식엔 홍영표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들의 대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날낮 토론회를 앞두고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긴장 많이 되시나요? 긴장 많이 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혼전의 제주 선거에서 주목받는 지표가 있습니다. 제주도 유권자의 약 70%는 바로 이곳 제주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갑의 경우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2.5%포인트, 오차범위 생각하면 격차가 없는 셈입니다. 또 두 후보 모두 고향인 서귀포의 경우에는 이 소수점 차이. 결국 누가 제주시의 표심을 잡을지가 이번 선거 최대 관심사입니다. 하루 전인 어제 원 후보가 인구 2,000명도 안 되는 섬 제주시 추자도를 호박 하루를 할애해 방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선거 사무실 벽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대형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53.7%가 문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더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인 겁니다. 대통령의 친구라는 문구를 비롯해 사무실 곳곳에도 대통령 사진이 눈에 띕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가 촛불혁명의 지역적 완성에 있다. 원희룡 후보가 민주당 입당도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얄팍한 꼼수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30% 넘게 지지를 받은 원 후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도 충분히 바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광폭 도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선거 현수막이 눈에 많이 띄었을 것 같습니다. 0시를 기점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현수막을 걸기 시작했는데 선거법이 바뀌면서 이전 선거보다 현수막을 2배 더 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른바 현수막 명당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밤새 치열한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새벽 0시 0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곳곳에서 현수막이 펼쳐집니다. 네,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이른바 현수막 명당이라고 불리는 한 교차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다리는 물론 작업차까지 동원돼 현수막 달기가 한창입니다. 이번 선거부턴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가 2배로 늘고 장소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눈에 잘 띄는 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예전에 한 10개 정도 했는데 지금 그 팀마다 다른데 저는 17개하고 좋은 자리 서로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 아닌 다툼도 하고. 아예 일찌감치 나오고 빨리 왔습니다. 저는 한 3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리 현수막 뭉치를 달아놓거나 사다리도 대놓습니다. 그러다가도 아쉽게 자리를 뺏기기도 합니다. 하나가 마땅치 않아서 명당을 뺏겼어요. 아, 그래요? 뺏겼는데 어딜 뺏기셨어요? 저기하고 좋은데 저런데. 밤새 10군데 넘게 설치해야 해 급하게 이동합니다. 우리는 다 몹으로 때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금입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막을 연 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자정까지 13일간 이어집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JTBC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열기로 한 경기지사와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는 아쉽게도 무산됐습니다. 저간의 사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일단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그러면서 이 문제의 출발점인 같은 당의 김명환 경기지사 후보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토론이 무산된 이유를 류정화 기자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토론 무산의 책임이 JTBC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마저 그렇게 다른 핑계를 대고 취소를 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알 권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JTBC가 참석 기준을 바꾸면서 토론회가 무산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출발점이 된 같은 당 김영환 경기지사 후보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9일 김 후보는 KBS 토론회에 나가서 갑질은 대한항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자신이 JTBC 토론회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농성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JTBC는 정해진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검증을 하기 위해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을 얻은 후보에게 참석을 제안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JTBC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후보자를 초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김영환 후보의 출마 이후 지지율 평균은 2.52%였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이 초청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점을 항의했고 당에서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후보를 배제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해치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JTBC는 지지율이 낮은 후보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토론 참여 대상 확대에 대해 여러 후보 캠프에서 절대 불가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사와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가 모두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영환 후보는 1년 전 대선 국면에서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의 미디어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때 유력 후보 간 양자 토론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선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강으로 좁혀진 상황에서 이 두 분이 끝장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수년 동안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습니다. 전남대에선 자신을 누드 모델이라고 밝힌 여성이 몰카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H 교수의 공개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H 교수가 동아리 지도를 맡을 당시 술자리에서 여학생들 옆자리에 앉아 술을 따르게 하고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여학생의 볼에 입을 맞췄다고도 했습니다. 접근을 하는 룸살롱의 아가씨처럼 대하는 교수의 말과 행동에 제가 진정 진리를 탐구하고 배움을 구하는 대학에서의 술자리에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고 학교 측이 H 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라는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피해 학우들은 수업 및 실습 시간 때마다 H 교수와 한 공간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서울대 수의대 측은 해당 교수에게 공개 사과와 다음 학기 수업 배제를 권고했고 본인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몰래 동영상 촬영을 당하고 성추행 피해까지 봤다는 대자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누드 모델이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지난 3월 예술대 대학원 수업에서 대학원생 이모 씨가 촬영한 본인의 나체 영상이 적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대학 측은 작성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부근에 설치하려다 경찰이 제지해서 인근 도로에 놓여있던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결국 강제로 철거됐습니다. 일단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갈등의 불씨가 여전합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일본 군함도에 끌려간 노동자를 본뜬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껴안고 시민단체 회원들이 울부짖습니다. 일본 영사관 인근 도로 한복판에 한 달 동안 놓여있던 노동자상 철거에 항의하는 겁니다. 결국 지게차가 노동자상을 들어올려 트럭에 싣습니다. 흰 천에 가려진 노동자상은 7km 떨어진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을 향합니다.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면서 일본 영사관 앞 왕복 8차로 중앙대로 일대는 한동안 통제됐습니다. 오전 내내 정부 대표단과 시민단체가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 측은 부산역이나 부산항 여객터미널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부산역이라든지 강제징용의 경유지로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측은 일본의 사죄 없인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노동자상 접근을 막았다며 항의도 했습니다. 경찰과 공권력에 의한 저희들 시민들의 마음을 탈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측의 합의가 나올 때까지 노동자상은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 임시로 보관될 예정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제주에 불법 체류하던 중국인들이 동료 중국인 노동자를 살해했습니다. 임금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30일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제주도에서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서성이던 중국인들이 건물로 들어갑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이 건물 3층에 살던 35살 중국인 피모 씨가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용의자 중국인 42살 황모 씨 등 5명을 공항과 제주도 안에서 붙잡아 살인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황 씨 등은 피해자 피 씨와 같은 공사장에서 일해오다 임금 문제로 다퉜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피 씨는 취업 비자를 받아 2016년부터 제주에 체류해온 반면 용의자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입니다. 제주 지역은 비자 없이 3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만큼 제주에 왔다 기한이 지나서도 돌아가지 않는 불법 체류자가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범죄,
특히 중국인들의 범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중국인은 2015년 260명에서 지난해 436명으로 67%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4월 제주 시내 주점에서 불법 체류 중국인끼리 시비가 붙어 한 명이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2일 새벽에는 중국인 3명이 자동차 경적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한국인 남성을 집단 폭행하는 등 내국인 상대 범죄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춘천 방사능 생활감시단이 201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시내 225개 지점의 방사능 수치를 측정한 결과 시간당 평균 323나노시버트로 나타났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8밀리시버트로 국제 권고 피폭 선량의 3배에 가깝습니다. 아스팔트 도로와 콘크리트, 골재에선 공통적으로 수치가 더 높았습니다. 감시단은 특별한 요인 없이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오는 걸 춘천시가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끊겼던 인천 제주 뱃길을 맡을 여객선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선정사인 대저건설 측은 세월호 참사로 파산했던 청해진 해운의 노후한 선박을 항로에 투입했고 관련 사고도 있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청해진 해운은 세월호 참사 이후 파산했습니다. 이때 경매에 나온 오가고호는 3번의 유찰 끝에 모 업체에 팔렸습니다. 세월호 항로에 새로 선정된 대저건설의 관계사 대저해운은 지난해 이 배를 사들여 울릉도 독도 항로에 투입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대저건설과 대저해운을 같은 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22년 됐죠. 선체표가 급격히 약화되죠. 그런데 이 배는 지난해 5월 독도에 정박하다 알루미늄 재질의 앞부분이 약 40cm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저해운은 회사 측의 잘못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철근이 수면 속에 있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전혀 있었는지 자체도 몰랐고요. 그동안에는. 그리고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24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우고 출항했습니다. 현재는 울릉도 독도 항로에 다른 배가 투입되고 있지만 3월 말에도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스펌프 정상 작동 중에 있어. 기관실로 바닷물이 흘러들어왔지만 다행히 400명의 승객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때 역시 대저해운 측은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JTBC의 제안을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경유차 얘기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주로 노후 경유차에 몰려있는데 우리보다 공기질이 좋은 유럽 국가들도 경유차 퇴출 정책을 펴는 것에 비하면 너무 소극적이란 지적입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최근 수입 경유차를 마련한 백승원 씨. 비슷한 가격대의 여러 차를 고민했지만 가장 경제적인 쪽을 선택했습니다. 연비도 좋고 기름값도 일반 휘발유 대비해서 조금 더 저렴해서 선택했어요. 만약에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쌌으면 네. 사셨을까요? 그랬으면 아마 안 샀을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경유차는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08년 36%던 국내 경유차 비중은 작년 42%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경유차 관련 규제들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유도나 도심 진입 제한 등 오래된 경유차 대책에만 집중됐습니다. 그 사이 새 경유차는 늘어난 겁니다. 현재 생산되는 그 디젤 차들이 과거 한 10년 정도 전에 휘발유차의 그 미세먼지 발생량이나 입차 수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배출시키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경유차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고 있습니다. 독일은 2014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 운행을 금지했고 프랑스는 작년에 경유세 7.3%를 인상해 경유차 판매 비중을 6%포인트 떨어뜨렸습니다. 주요 자동차 업체들도 멀지 않은 미래에 경유차를 넘어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유차를 줄이려면 연료비가 적게 든다는 유혹을 없애는 길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네,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선 미세먼지 비상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 같으면 차량 운행이나 공장 가동을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갖는 의구심입니다.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민간으로도 확대하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이부제 같은 걸 도입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먼지로 인한 불편함이 더 큰 것 같아요. 지난해 11월 환경부 조사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비상저감 조치 때 차량 이부제에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비상저감 조치는 여전히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차량 이부제 대상은 수도권 공공기관 종사자 차량 11만 3천 대인데 수도권 등록 차량의 1.1% 수준입니다. 수도권 대기배출 사업장 2만 4천여 개 중 비상저감 조치 대상은 80개로 0.3%에 그칩니다. 39개 민간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을 폐쇄했지만 전체 주차장의 4%에 불과했습니다. 참여 대상 자체가 적다 보니 비상저감 조치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인 규모는 전체 배출량의 1.5% 수준에 그쳤습니다. 비상저감 조치 대상을 늘리는 근거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는 미지수입니다. 지방선거 공약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은 곳은 많지만 일반 시민들의 저감 조치 참여를 이끄는 공약은 거의 없습니다. 부담스러운 거죠. 입법한다는 것 자체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비상저감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민간 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과 이를 이끌어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경찰이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이른바 혼합살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장모 씨 등 2명이 최루액 물대포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살수차는 물줄기 압력으로 군중을 제압하는 장비이므로 그 용도로만 쓰여야 한다며 혼합 살수 방법은 새로운 위해성 경찰 장비로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에 처음으로 공식 노조가 생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설립 49년 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영업 담당 직원 2명이 노조 설립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삼성그룹 62개 계열사 가운데 노조가 있는 곳은 9개사로 늘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선거 유세를 마치고 떠나려는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를 한 여성이 막아섭니다. 이 여성은 자신들의 요구를 공약에 넣어달라는 장애인 단체 회원입니다. 권 후보는 넘어져 꼬리뼈를 다쳤고 이를 선거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 측은 길을 막는 과정에서 생긴 일일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선시대 유학 지식인 만여 명이 임금에게 올린 청원서인 만인소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으로 등재됩니다.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7차례 진행된 만인소는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해달라는 만인소와 국제개혁에 반대하는 만인소 등 2점이 남아있습니다. 만여 명의 이름과 서명이 담겨 길이 100m, 무게 16kg에 이르는 만인소는 거대한 언론 운동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가야 시대에 조성된 고분들이 마구 훼손됐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2년 전에 내준 허가 때문입니다. 애초에 민간업체에게 허가를 줄 때 고분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은 윤재영 기자의 밀착 카메라입니다. 경북 고령군의 한 야산입니다. 흙과 돌로 뒤덮여 영락 없는 공사장 모습입니다. 걷기도 힘들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습니다. 6세기까지 대가야가 있었던 경북 고령군은 가야 고분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이 흙더미를 보시면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데요. 이 평평한 돌이 튀어나와 있고 수상쩍은 조각 하나도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훼손된 5, 6세기 가야 고분입니다. 반으로 갈라진 이 고분이 위치한 곳은 고령 본관동 고분군입니다. 고분군은 고분들이 산자락을 따라 밀집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가야 유력 세력들이 묻힌 곳으로
고분 200기에서 발굴된 유물만 300여 점에 달합니다. 세계 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오른 고령군 지살리 고분군도 이곳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흙길을 오다 보니 토기 4편이 발견됐습니다.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가야 토기인 건데요. 전문가는 이 흙벽도 고분을 깎아지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몇 걸음 가지 않아서 또 가야 토기 한 편이 발견됐습니다. 고분이 훼손된 건 한 민간 사업자가 나무를 베고 새로 심는 산림 병영 사업을 고령군청으로부터 허가받으면서입니다. 장비가 오갈 수 있는 길을 내기 위해 고분을 훼손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 공학을 겸치 못하겠습니다. 민간업체보다 이를 허가한 지자체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큽니다. 실제 해당 지자체는 고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업을 허가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원이 업무적 숙달이 덜 돼가지고 저희 부서의 문화재법에 따른 의견을 묻지를 못했어요. 사업 시행자는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사업 시행을 했죠. 훼손된 고분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허리까지 자란 수풀을 헤치고 가자 울타리 하나가 나타납니다. 울타리 안에는 돌구덩이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잡초에 뒤덮인 언덕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신라시대 고분들이 모인 성동리 고분군입니다. 낡은 표지판만이 신라 유물이 출토됐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전문가들은 신라 유물이 한강 북단에서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가치가 크다고 말합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제출을 해가지고 다른 공원처럼 찾아오면 좋겠는데 예산이 있으니까.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는 독립운동가 윤봉길 일사의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묘에 심은 잔디가 죽어 맨흙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묘 일부는 내려앉아 비에 쓸려 내려갈 것처럼 보입니다. 사적 340호인 효창공원은 용산구가 근린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잔디가 이제 부어가지고 잔디가 없잖아요. 이제 잔디가 없을 때 비가 오면은 이제 조금 이제 흘러내려서 죽는 거죠. 역사가 신채우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문화재 보존 역시 역사를 기억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이 부족했다거나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자체의 말은 문화재 보존에 손 놓기에 가벼운 핑계가 아닐까요?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길들일 수 있는가? 전설적인 레이싱카를 결합할 수 있는가? 비즈니스 세단과 608마력의 스포츠카를 창조할 수 있는가? 세상에 없던 완전한 새로움을 보라, 눈앞에 있는 가장 완벽한 답을. Beast in a suit, the all-new BMW M5.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괴물이 처음 목격되는 것은 6세기 성 골롬바노의 목격담이 최초였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네스호에 살고 있다는, 실체는 없으되 보았다는 증언은 이어지는 괴물 이야기. 한 현직 판사는 이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 끄집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는 이른바 전관예우라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다고 느낄까 궁금해했습니다. 하기야 있다 하더라도 그게 눈에 보일 리는 없었을 테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존재하는 것인지 그저 상상에 불과한 것인지 소문은 무성하지만 실체는 나타나지 않은 괴물 이야기를 꺼낸 것이겠죠. 그러나 괴물은 단지 전관예우 하나뿐이었을까? 실제로 우리 사법부에는 또 다른 네스호의 괴물들이 여럿 존재해왔습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법원이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고 법원이 정권에 순치된 판결을 내려왔다는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 즉 소문은 있으되 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는 계속 존재해왔고 그 무성했던 의혹들이 이번에 발표된 조사 결과로 인해서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법관들의 없다와 시민들의 있다 사이의 간극.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를 누군가는 제공해왔기에 그렇게들 믿는 것이 아닐까. 그는 이렇게 애둘러 표현했지만
있다와 없다 사이의 간극은 이만큼이나 좁혀져 버린 지금. 법원이 최소한의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존립의 근거가 없다고 말한 현직 대법원장의 말처럼 법치국가의 시민이 법정을 의심하고 법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괴물이 초래할 비극보다 더욱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 때마침 외신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꾸려지는 국제연구팀은 네스호 주변의 DNA 샘플을 채취해서 괴물의 실체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학적 분석을 동원해서 까닭 모를 두려움과 끝없이 이어져온 궁금함을 해소하겠다는 시도겠죠.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 역시 깊은 호수 아래 웅크리고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있다와 없다 사이 그 벌어진 간극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역시 실체는 분명하지 않되 마냥 두려움을 주었던 거대한 그 괴물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 임소라의 취재 수첩. 오늘 네 번째 페이지를 여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을 받은 곳이 뉴욕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두 사람이 만난 곳이었는데요. 북미 회담 조율을 위해서 뉴욕에 도착한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만찬을 대접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 가운데 쪽에. 예. 네, 맞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도 함께했습니다. 예. 폼페이오가 오늘 저녁 메뉴도 공개를 했더군요. 네, 만찬 메뉴도 잠깐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스테이크와 콘치즈 그리고 위스키입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디저트 메뉴판에 각자 친필로 서명도 남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뭐 그 전형적인 그 미국식 저녁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녁인지 점심이었습니까? 만찬이었습니다. 아, 저녁. 예, 알겠습니다. 그 뉴욕 시내를 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도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던데. 네. 예. 이곳은 뭐 레스토랑이 아니라요. 그 미국 유엔 차석 대사의 관저였습니다. 예. 네. 바로 이 사진을 좀 보시면요. 예. 네,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위원장에게 뭔가를 이렇게 바깥에 있는 장면을 좀 설명하는 듯한 시선은 모습입니다. 이제 통역을 향해 있군요. 네. 예. 그리고 이 전망이 어떨지 좀 관심이 예. 가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예. 제가 이 건물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 봤습니다. 아, 이 건물에. 네, 예. 네. 이 홈페이지에 이런 게 나와 있나요? 네, 이 빌딩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이 건물에서는 저런 전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맨해튼 38번가에 있는 55층짜리 코린티안 콘도미니엄인데요. 예. 건물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파노라믹 뷰라서 주위가 상당히 잘 보이고요.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모양이죠. 네, 예.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보이고 지금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유엔 빌딩과 또 트럼프 타워도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하여간 저렇게 전망 좋은 데서 만찬을 하면서 뭐 좋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네.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는 워딩들은 그리 나쁘지는 않은데요. 예. 미 국무부 관계자가 한 발언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예.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더 밝은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 네, 이걸 미뤄보면 북한에서도 언젠가는 저런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건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평양의 스카이라인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고층 빌딩도 많이 있고. 예. 네.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그 뉴욕 시내를 바라보면서. 네. 예. 아무튼 알았습니다. 다음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디에 묵을지도 큰 관심거리인데요. 예.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중국 이외의 나라에 공식적으로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국가시설에서 머물렀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른 겁니다. 예. 뭐 명확하게는 본인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외국을 처음 나가보는 건 물론 아니고 네. 중국도 나가보긴 했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이라서 네. 그래서 아무튼 관심들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원래는 중국에서는 조어대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 영빈관 거기서 머물렀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상업 호텔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해외 순방이 잦은 미국 대통령의 실무진들은 뭐 이런 준비를 많이 해봤지만 북한 실무진으로서는 뭐 이런 의전을 준비해 본 적이 아마 없을 그렇겠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거의 모든 일정이 처음 겪는 일일 텐데요. 예. 의전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에 도움을 많이 요청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항공기를 타고 멀리 이동하는 것도 사실은 김 위원장에게는 뭐 도전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저번에 다롄 갈 때 왜 항공기 타고 갔잖아요.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 당국에서 나오는 얘기가요.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째 방중 당시 비행기를 타고 다롄에 갔을 때 싱가포르 정도에서 회담을 여는 것이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예. 네. 김 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비행기의 문제로 여태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맞습니다. 사실 김 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뭐 장거리를 타봤을 테고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했을까요? 거기까지? 비행기를 그건 모르겠죠 지금. 네. 네, 확인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얘기는요? 네, 지금 싱가포르 현지 언론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를 현재 김창선 부장 등 북한 대표단이 머물고 있는 플러튼 호텔이 그대로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북한 대사관과는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고요. 1928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우체국으로도 쓰였는데 예. 호텔로 개조됐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재 수첩 여기서 마칠까요? 수고했습니다. 네, 현장 지원 후보 선거 사무실입니다. 근데 네, 대본호는 어떻게 하신 거죠? 잠시만요. 거기 뭐 이렇게 제발 잠 좀 잡시다. 개인정보를 대체 어떻게 얻었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반응들입니다. 오늘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전화를 이용한 선거 유세도 늘고 있습니다.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기회지만 불쑥불쑥 걸려와서 불편하기도 하고, 특히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걱정도 됩니다. 오대영 기자도 오늘 여러 통 받았다면서요? 네, 하루에 4통 받았습니다. 네. 제가 사는 지역의 후보 캠프에서 2통을 받았고 네.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에서 2통이 걸려왔습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정치권에서 연락처가 좀 많이 퍼져 있겠거니 하고 그냥 넘겼는데 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도 받았고 네. 온라인에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내 번호 어떻게 알았나? 네.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분들 꽤 많았습니다. 네, 그 살지도 않는 곳에서는 또 왜 왔는지도 궁금한데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우선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궁금하죠. 그런데 그냥 끊어버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꼭 이걸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캠프가 이걸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팀원이 전화를 받은 뒤에 녹음을 해뒀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장 지원 선거 사무실입니다. 번호는 어떻게 하신 거죠? 저희가 랜덤으로 이렇게 해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네. 어떻게 랜덤으로 된 건지, 제 번호 어떻게 아신 건지. 잠시만요. 거기 뭐 이렇게 간대에 막 단체 기간이나 이런 데서 아마 연락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답을 못하는데 이제 이러면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네, 잘 모른다고 하거나 모호하게 답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 20조는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 출처를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동의를 한 적이 없는 곳이었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되겠죠? 물론입니다.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해준 그 기관이 제3자에게 그러니까 선거 캠프에 넘기려면 네. 그때도 나의 동의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됩니다. 동의의 여부가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에 실제로 어떤 방식들이 쓰이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나요? 그 유형별로 통계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당원 명부 유출이 가장 잦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지인을 통한 유출, 동창회 수첩, 교인 수첩 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수첩들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모두 불법이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통화 중에 수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네. 다시 전화가 온다. 네. 그러면 이런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네. 선거법 위반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 개인정보 침해를 호소한 건수가 4,083건이었습니다. 이 중 대다수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전화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 들어보시죠. 대부분 다 그 문자입니다. 전화하시면 아마 이렇게 뭐 옥신각신하면 사과하고 거기서 다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니까요. 함부로 넘어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이에만 해야 됩니다. 후보자를 잘 알리고 올바른 선택을 돕자는 취지인 만큼 유권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솔직한 원내대표입니다. 예, 오늘 원내대표 많아서. 예,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인데요. 예.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도 자체적으로 만든 유세 지원단을 이끌고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유세 지원단의 이름이 살아야 한다 유세 지원단입니다. 예. 오늘 첫 지원 유세를 시작을 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안 뛰면 한국당이 전멸할 것이다 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름부터 살아야 한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유세 지원단은 당의 공식 기구는 아니고 원내대표단 중심으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꾸렸습니다. 예. 살아야 한다는 표현은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전에 원내대표 경선 때 나설 때 모습인데요. 종종 써왔기 때문에 저 이름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뭐 그만큼 이제 절박하다는 그런 표시가 될 텐데. 예. 근데 그 같은 당의 당 대표는 지방선거를 굉장히 자신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홍준표 대표는 당의 정밀 여론조사 결과라며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9개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즉 원내대표는 절박하다라고 했는데 당대표는 승리를 자신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당 핵심 관계자에게 이거 어떻게 이해되냐라고 묻자 그냥 중간쯤 봐달라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 살아야 한다 유세지원단의 첫 유세 지역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었는데요. 이 지역에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예. 전국에 절박한 곳이 좀 많겠지만 일단 강서구가 변방이라며 강서구부터 유세 지원을 시작을 했고. 아, 본인 지역구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수원, 경북을 거쳐서 부산에서 2박 3일 동안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예. 두 사람이 이른바 투트랙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쪽에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약간 이제 엄살을 좀 보여주고 한쪽에선 걱정 마라 다 이긴다 이렇게 해서 투트랙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얼핏 들긴 합니다. 워낙 얘기가 다르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평화철도 유감으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평화철도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번에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유세단 얘기인데요. 예. 어제부터 이제 꾸려서 발표를 했는데 중앙유세단의 이름이 평화철도 111입니다. 111은 뭔가요? 뭐 그 기호 1번? 예,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을 3번, 뭐 기초의원 또 광역자치단체장 등 3번 반복한 거고요. 아, 은하철도가 원래 999죠? 그렇습니다. 네, 그 패러디한 거군요. 예, 저 뒤에 나와 있는 건 버스인데 저렇게 기차처럼 페인트 칠을 하고 은하철도 유명 만화 영화였던 은하철도 999를 패러디해서 유세단을 평화철도 112로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 중앙에 몇 명이 복장,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요. 은하철도 999에 나왔던 주인공들, 뭐 철이와 메텔, 차장 역할을 맡은 것으로 우선 복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전 뭐 저 만화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저 캐릭터가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눈에 띄긴 하는데. 예, 철이는 엄마 찾는 소년이고요. 도와주는 게 메텔이고 그런가요? 기계 인간이 차장입니다. 예. 봤습니까 그걸 다? 원래 봤나요? 예, 어려서 많이 봤습니다. 그 세대군요. 예. 그래서 유감이 있다는 건 뭡니까? 평화철도라는 이름의 사단 법인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예. 남북철도 연결을 돕자는 단체로 지난 3월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 단체가 오늘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평화철도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강력한 유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과와 대책을 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민주당의 입장을 물어봤는데 이에 대한 공식 대응은 없었습니다. 예. 그 이름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만일 법적으로 만약 평화철도라는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이 최종 판단은 하겠지만 제가 이 상표권 등의 전문가에게 물어본 결과 도의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인 문제의 가능성은 낮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만일 유세단이 어떤 국내에 저명한 기존의 상표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득을 보려 했다면 관련돼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답이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30년 애독자의 금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금은 어떤 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금은 뭐 갈라진 틈 이런 뜻입니다. 골드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조선일보의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나는 30년 조선일보 애독자입니다 라고 전제를 한 뒤에 그런데 오늘 칼럼을 보니 조선일보 사주가 어쩌면 바뀌겠구나 그러면서 조선일보의 그 칼럼니스트를 지칭한 듯 그 사람이 항상 문제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1시간 뒤에 추가로 페이스북에 또 글을 남겼는데요. 앞서 지칭했던 그 사람과의 악연을 소개했는데 본인이 2006년에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설 때 그 사람이 당시 정치부장이었는데 좀 갈등이 많았다면서 당시 오세훈의 찌라시냐라고 극렬하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항의를 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악연이다라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졸지에 여기 또 등장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홍 대표뿐만이 아니고 홍 대표의 비서실장이자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인 강효상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 해당 칼럼니스트의 파면까지 요구했는데요. 그래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칼럼으로 조선일보가 애국 언론, 보수 언론으로서의 조종을 울리게 된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굉장히 격렬하네요, 반응이. 그렇습니다. 해당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파면까지 요구한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칼럼을 잠깐 보면 오늘자 칼럼인데요. 전략적 바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게 무엇이냐면 북한의 핵이 어디 있는지 현실적으로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지만 비핵화 합의를 하고 그래서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간다면 완전한 비핵화 합의에 필적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핵 폐기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의 의견과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근데 언론사 칼럼이 본인의 입장하고 다르다고 파면하라고까지 얘기할 본인의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적절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홍준표 대표도 얘기했듯이 개인적인 악연도 좀 작용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앞서 잠깐 설명을 하면 2006년에 당시 홍준표 의원이
당시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갔는데 기억하죠? 당시 조선일보 지면을 잠깐 보면 바로 오세훈 당시 후보의 얼굴은 좀 크게 나왔었고요. 잠깐 밑에 보면 당시 명영규 그리고 홍준표 후보 얼굴은 작게 나오고 기사 내용에 보면 오세훈 전 의원이 압도적 1위다 여론조사상 이런 표현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정치부장이 양상훈 지금 주필이었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당시에도 당시 양 부장이 이 오세훈 후보와의 학연 때문에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하면서 강하게 불만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이 화제가 됐던 거군요. 제 기억에도 그때 홍준표 당시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좀 앞서가다가 오세훈 후보가 등장하면서 갑자기 전세가 좀 바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전국이 맑고 조금 덥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전히 늘 나쁨이군요.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very sure this never happened to me before. I met you and now I'm sure